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많은 분들과 다르게 저는 6부 제목인 대장정에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그러다가 국토대장정이 떠올랐습니다.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매우 먼 길을 걷는 모습이 그려졌죠. 아마 걸으면서 다리가 아플 것이고 살을 찢는 듯한 햇빛이나 몸을 찝찝하고 떨리게 하는 악천후 등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이나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분은 짜릿할 듯합니다. 등산이나 마라톤을 하루 종일 그리고 수일 동안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프란츠는 대장정이라는 개념을 미치도록 좋아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비현실을 구체화한 게 대장정이었죠. 대장정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대장정이란 멋진 전진, 장정이 대장정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정, 평등, 정의, 행복을 향해 멀리 나아가는 노정이었다. 국토대장정의 목적지가 있었듯이 일반적인 대장정의 목표는 우정, 평등, 정의, 행복 등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뭔가를 기념하고 요구하고 뭔가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이 대장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프란츠는 어떤 이유로 대장정을 좋아했을까요? 이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기를 통과해 나아가는 행진 중인 대중의 일부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은 멋진 일이고 프란츠는 이 멋진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을 정도의 꿈, 그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진하는 대중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3부에서 이 두 가지에 매료된 프란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아직 파리에 살던 시절, 그는 기꺼이 시위 행렬에 참여했다. 뭔가를 기념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에 대해 항의하고 혼자 있지 않고 밖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았다. 생제르맹 거리나 레피블릭 거리에서 바스티유 광장까지 길을 가득 메우고 북적거리는 행렬에 그는 매료되었다.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군중은 유럽과 그 역사의 이미지로 보였다. 유럽은 하나의 대장정이다. 혁명에서 혁명으로,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지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장정. 먼저 프란츠는 파리에 있을 때 시위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이 행진에서 그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연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한 행진하는 군중에게서 유럽 역사라는 시대를 초월한 이미지를 보았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목표를 위해 대장정이 진행하는 행동을 하며 전진하는 모습. 프란츠는 이 모습에 매료되었고 기꺼이 시위 행렬에 들어갔습니다. 프란츠는 들떴다. 이 거대한 홀을 역사의 대장정이 가로질러 갔던 것이다. 다른 한 장면은 그가 사비나와 함께 오래된 암스테르담의 교회를 방문한 때였습니다. 중세시대라면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 교회였지만 지금은 창고에 불과했죠. 고딕 양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공간을 보며 프란츠는 시대의 흐름, 역사의 대장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프란츠는 이 한 여름밤의 꿈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비나에게 배신당하고 안경 쓴 여학생과 살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캄보디아 행진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습니다. 이 친구는 파리 시위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당시 캄보디아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소련의 도구였던 베트남에게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츠는 여학생을 뒤로하고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태국으로 갑니다. 지식인, 배우, 의사 등 저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장정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습니다. 프란츠는 이 행진에서 아름다운 꿈의 뒷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점령과 학살에 대한 내로남불식 태도였습니다. 또한 대장정을 위한 대장정, 탐욕이 이끄는 대장정도 포함됩니다. 이제 프란츠는 대장정의 무대가 면적조차 없는 점 하나인 것을 발견하죠.
하지만 그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장정의 영광이 행진하는 사람들의 코믹한 허영심으로 축소되고 유럽 역사의 장대한 소란이 무한한 침묵 속으로 실종되어 역사와 침묵 간에 더 이상 아무런 차이점도 없게 되는 것을 프란츠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전 키워드 편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프란츠가 느낀 차이 없음이 근접성과 유사하다는 걸 포착하실 겁니다. 근접성은 양극단의 것들 사이의 폭이 생각보다 좁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근접성은 현기증, 즉 추락 욕구를 낳습니다. 프란츠는 비록 테레자와 테마가 다릅니다만 현기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테레자처럼 이 혼란에 저항해 보려고 했습니다. 대장정의 무게를 둔 프란츠는 대장정의 가벼운 면모를 보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가벼움이 불러온 부조화를 해결하고 싶어 했죠.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대장정의 역사가 침묵보다 무겁다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증명할 수 없다. 천칭의 한쪽 접시에는 똥이 있었고 스탈린의 아들은 몸뚱이 전부를 다른 접시 위에 올려놓았지만 천칭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총을 맞고 죽는 대신 프란츠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렬로 서서 버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프란츠는 대장정의 양면이 근접하다는 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육부를 읽어오면서 스탈린의 아들부터 키치까지 일관된 이야기를 이해해왔기에 프란츠의 모습에 같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장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좌익 인사를 좌익 인사답게 만드는 것은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라도 대장정이라 불리는 키치 속에 통합하는 능력인 것이다. 대장정이라 불리는 키치. 네, 바로 키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